한 대에 수십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뽑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조립을 끝내고 나니 공장 바닥에 남은 부속품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값으로 치면 차값의 90%에 가까운 초정밀 부품들입니다. 이걸 쓰레기처럼 굴려두는 장면을 여러분은 납득할 수 있나요? 상식이라면 다시 녹여서 쓰거나 다른 부품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항공우주 산업은 이상하리만치 오랫동안 그 상식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말하는 업계가 80년 가까이 고가의 자재를 고철 더미로 보내왔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 그리고 기초과학의 괴물이라 불리는 러시아까지 날개를 깎고 남은 금속 찌꺼기를 되살릴 방법이 없어 헐값에 넘겨왔습니다. 그 금속의 이름은 티타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소재. 그런데도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비싼 티타늄 덩어리를 가져와 깎아 만들면 겨우 10%만 제품이 되고 나머지 90%는 가루가 되어 바닥에 떨어집니다. 강대국들이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신의 영역이라며 고개를 젓던 장벽을 광산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무너뜨렸습니다. 제조 원가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2달 가까이 걸리던 조달은 열흘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 뉴스가 아닙니다. 자원이 무기화되고 공급망이 목줄처럼 조여오는 시대에 약점을 무기로 뒤집는 지정학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따라오면 티타늄이라는 금속 하나가 어떻게 K방산과 우주산업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의 판을 밑바닥부터 바꾸는지 숫자가 문장처럼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티타늄을 떠올릴 때 안경테나 임플란트, 골프채 같은 일상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티타늄이 없으면 인류의 역사가 멈춰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우주입니다. 마하의 속도로 공기를 찢고 날아가는 전투기의 심장, 수백 명의 목숨을 싣고 대륙을 건너는 여객기의 뼈대, 중력을 거스르고 우주로 솟구치는 발사체의 엔진. 극한의 환경에서 티타늄 말고는 답이 없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티타늄은 강철의 강인함을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43%나 덜어냅니다. 내부 식성은 알루미늄의 2배를 훌쩍 넘고 섭씨 1600도의 초고온 화염 속에서도 형태를 잃지 않으며 버팁니다. 비유하자면 티타늄은 불사신 속성을 가진 사이보그 빌더 같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가볍게 들어 올리면서도 움직임은 날렵하고 용광로 같은 폭염과 극지의 혹한을 동시에 견디는 규칙을 깨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엔진처럼 압력과 불꽃이 몰아치는 곳에선 티타늄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묘한 모순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귀한 티타늄이 사실 지구에 엄청나게 널려 있다는 점입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 9번째로 흔한 자원입니다. 철이나 알루미늄만큼 흔한데 왜 최종 제품 가격은 스테인리스 강철보다 6배 이상 비쌀까요? 답은 광산이 아니라 공정에 있습니다. 티타늄을 쓸모있는 금속으로 만드는 과정이 지옥의 입구처럼 까다롭습니다. 평소에는 안정적인 티타늄이 용광로에서 액체가 되는 순간 화학적 블랙홀로 변합니다. 주변의 산소와 질소를 미친 듯이 빨아들입니다. 공기 중 불순물을 흡수하는 초강력 자석 스펀지처럼 뜨거워지는 순간 분자들이 티타늄 내부로 파고들어 결합해버립니다. 문제는 그 결합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그 강하던 티타늄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성질로 변한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하로 날아가는 전투기 엔진 부품이 어느 순간 유리창처럼 갈라지고 부서진다면 그건 재난입니다. 그래서 티타늄은 산소가 단 1%도 들어오지 못하게 완벽히 밀폐된 진공 상태에서 특수 장비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티타늄 가격의 80% 이상이 원재료 값이 아니라 이 미친 듯이 까다로운 가공 비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건 따로 있습니다. 왜 90%의 쓰레기가 생기는가? 이 질문입니다. 거대한 티타늄 덩어리를 비싼 돈 주고 만들어 와서 정밀 기계로 깎아 전투기 부품을 만듭니다. 완성품은 전체의 10%, 나머지 90%는 바닥에 수북하게 쌓이는 금속가루, 스크랩이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다시 녹여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깎이는 찰나의 순간, 마찰열로 뜨거워진 티타늄 가루 표면에 공기 중 산소가 달라붙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교한 조각을 만드는 동안
공기 중 독소가 재료 속으로 스며들어 구조를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깊숙이 들어간 산소를 다시 떼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값 같은 스크랩은 다시 하늘을 날지 못하고 고철상으로 넘어가 철강 첨가제 같은 용도로 헐값에 흩어져 버립니다. 비싸게 사서 90%를 버린다. 이게 항공우주 산업이 80년 동안 깨지 못한 저주였습니다. 1940년대에 개발된 크롤 공정은 새 티타늄을 만드는 데는 강하지만 한번 산소가 묻어버린 티타늄을 되살리는데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강대국들이 이 쓰레기를 그냥 방치했을까요? 당연히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 선두에는 냉전 시대의 소련이 있었습니다. 소련은 티타늄의 진심이었던 나라입니다. 잠수함 전체를 티타늄으로 덮어버린 알파급 잠수함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꺼내든 무기는 수소 플라즈마였습니다. 1만 도 이상의 플라즈마 불꽃을 티타늄에 직접 쏘아 수소가 산소를 강제로 낚아채 증발시키겠다는 발상. 이론만 보면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산소는 떨어져 나갔는데 그 빈자리에 수소가 기어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티타늄 조직 사이사이에 수소가 박히자 이번에는 티타늄이 과자처럼 바삭하게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을 고치려다 더 치명적인 부작용을 만든 셈입니다. 당시 소련의 기술로는 플라즈마의 온도와 반응 시간을 핀셋처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의 영역이라며 연구를 봉인했습니다. 세계 최대급 티타늄 자원을 가진 나라조차 포기한 영역, 그게 이 기술의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일어납니다. 광석 한 조각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그 불가능의 벽을 뚫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핵심에는 한국재료연구원, 이른바 킴스 연구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내팽개친 자료를 다시 펼치고 실패의 뿌리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한 번에 끝내려다 제어가 무너졌던 겁니다. 해법은 외과 수술처럼 공정을 분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단계로 쪼개서 통제하자 이 단순한 발상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먼저 수소 플라즈마로 산소를 태워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수소가 금속 내부로 파고들기 직전 두 번째 단계로 진공 펌프를 풀가동합니다. 티타늄 조직 속에 숨어있던 수소 입자까지 진공의 힘으로 남김없이 빨아들여 제거하는 하이브리드 세척 시스템. 산소를 쫓아낸 자리에 수소가 눌러앉기 전에 숨 쉴 틈 자체를 지워버린 겁니다. 결과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버려지던 스크랩의 산소 농도는 1500ppm을 넘는 말 그대로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을 거치고 나면 500ppm 이하로 떨어집니다. 항공기 엔진 부품에 써도 무방한 수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고철장으로 향하던 가루가 비행기 공장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재활용이 아닙니다. 더 높은 가치의 소재로 부활시키는 진짜 업사이클링입니다. 비용은 절반 이하로 꺾였고 전기를 잡아먹던 과정이 줄어 에너지 소비량도 60%나 감소했습니다. 품질은 비싼 새 제품과 같거나 오히려 조직이 더 치밀해졌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기술은 연구실에서 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전쟁은 공장과 시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늘 이 기술을 현장으로 끌고 가 상용화의 언어로 번역한 축에 한화의 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엔진을 만들며 한화는 이 기술의 의미를 비용 절감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엔진 자립화의 열쇠로 읽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엔진 부품을 위해 러시아나 일본에 고개 숙이며 비싼 원자재를 구걸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생산 과정에서 뱉어낸 폐기물을 다시 주워 담아 최고 순도의 티타늄으로 되돌리는 연금술의 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던 금속이 다시 산업의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방위산업에서 이 변화는 폭발력이 큽니다.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KF-21 전투기 같은 플랫폼들은 가볍고 단단한 티타늄을 대량으로 삼킵니다. 경쟁국들이 수천만 원짜리 수입 티타늄을 끌어다 쓸 때 우리는 자체적으로 되살린 반값 티타늄을 더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비슷한데 가격이 더 낮아지는 순간 글로벌 입찰의 공기는 바뀝니다. 기술은 종종 숫자로 전쟁을 끝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스크랩을 되살려도 처음 깎아낼 원재료는 어딘가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시간과 지정학이 끼어듭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항공우주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조차 티타늄의 3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던 구조였고, 제재로 돈줄이 하루아침에 막혔습니다. 우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KF-21 양산과 누리호 발사, 방산 수출이 겹치던 시기에 핵심 소재가 목줄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과거에는 수에즈 운하를 지나 먼 바닷길로 50일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라시아의 심장을 관통하는 중앙아시아와 카스피를 잇는 철도망이라는 우회로를 열었습니다. 러시아의 통제를 피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까지 실어 나르는 길. 이 티타늄 고속도로 덕분에 수송 기간은 11일 수준으로 줄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3일이 걸리던 시간이 열흘 안팎으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재고 비용이 줄고 급한 주문에도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공급망에서 시간은 곧 생존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90%를 버리던 스크랩을 되살려 반값에 돌리는 기술, 그리고 부족한 원재료를 11일 만에 당겨오는 물류망. 이 두 개가 맞물리면 러시아산 티타늄 의존도를 0%로 만들 수 있는 소재 주권의 방패가 생깁니다. 끊어낼 수 없는 줄이 아니라 스스로 엮어낸 그물입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마법은 없습니다. 이 기술이 커질수록 냉정하게 짚어야 할 리스크도 커집니다. 가장 먼저 품질의 일관성입니다. 2단계 공정에서 수소가 아주 미량이라도 남으면 엔진 신뢰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0.01% 같은 미세한 잔류가 하늘에서는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무결점에 가까운 검사 체계가 필요하고, 그 구축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플라즈마를 유지하려면 전력이 들어갑니다. 산업용 전기 단가가 오르는 흐름 속에서 이 비용을 제어하지 못하면 반값이라는 경쟁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술은 공학이지만 승부는 종종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갈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경로의 정치입니다. 중앙아시아 물류 루트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고, 정세가 급변하면 공급망은 다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늘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 길만 믿는 순간 그 길은 약점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기술이 던지는 충격파는 큽니다. 티타늄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건 비행기만 싸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체 무게가 생존 조건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구조가 가벼워야 하는데 비싸서 못 쓰던 티타늄을 더 적극적으로 설계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역시 부식을 막기 위해 들어가던 티타늄 코팅 비용이 줄어들면 친환경의 대중화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탄소 섬유 원가로 판을 흔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티타늄에서 룰이 다시 쓰일지도 모릅니다. 80년 동안 90%를 쓰레기로 버려야 했던 악몽, 1만도의 플라즈마와 진공이라는 조합, 그리고 대륙을 가로지르는 물류의 개척이 그 악몽을 붙잽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던져버린 실패한 숙제를 다시 들어올려 상용화라는 훈장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이 서사는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누구도 함부로 끊어낼 수 없는 소재 주권을 스스로 주조해내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원과 기술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종종 전쟁을 총과 미사일로만 상상하지만 실제 전선은 소재와 공정, 그리고 배송 시간표 위에 있습니다. 티타늄 가루 한 줌이 하늘의 패권을 흔드는 시대라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싶습니까?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버려지던 90%가 돌아오는 순간 약점은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다음 산업의 지도를 조용히 다시 그립니다.